자, 일단 우리 복수 테스트부터 잠깐 볼까요? 복수 테스트 잠깐 보시면 1번은 대한국 국제니까 대한제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권 비탈 과정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 연표니까 여러분 뭐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문화통치, 그리고 5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변화 모습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19년이고 그리고 박은식의 임시대통령 취임이 1925년 25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마도 23년이 국민대표회의니까 국민대표회의가 들어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근현대사는 이렇게 연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외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OX 테스트에서 제가 설명 하나 하려고, OX 테스트 중에서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이 설명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을 텐데 12번 네,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임시정부가 있고 그리고 임시의정원이 있죠. 자,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정부를, 나라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국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까요? 정부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 정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국회가 수립되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둘 중에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일단 국회가 만들어져야 어떤 형식으로 나라를 만들 것인가. 나라를 만드는 형식은 뭐 공화정일 수도 있고 입헌군주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결정돼야 되냐면, 뭐부터 만들어져야 되냐면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 결정을 한 뒤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제로 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국회는 하나만 할 거야, 두 개로 할 거야. 뭐 이제 그런 아니, 국회는 하기가 미리 만들어진 거지. 정부의 어떤 형태, 삼권 분립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이때 이제 임시정부는 사실 정부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정부 수립이 선포된 거예요. 임시정부니까. 네, 뭐 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은. 왜냐면 통합은 9월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하이 임시정부. 왜냐면 우리는 상하이 임시정부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1일.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만들어진? 임시의정원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나중에 우리 오늘 하겠지만 현대 정부 수립할 때도 정부랑 국회랑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국회가 만들어져서 헌법을 만들어야 그래야 정부가 수립되거든요. 이해되죠? 네, 그건 이제 오늘 우리 오후쯤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둘 중에는 지문이 뭐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X겠지? 네, X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놓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OX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순서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거 없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해설지 읽어보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체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넘겨서 몇 페이지 할 차례냐면은 826페이지 할 차례고요.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범위는 끝까지인데 아마 범위는 근대 태동기부터 끝까지라고 공지가 될 거예요. 범위가 좀 많긴 한데 근세와 연결된 문제가 딱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지난번에 근세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안 냈어요. 너무 범위가 많아서. 그래서 근대 태동기 정도부터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근세에서, 그러니까 근대 대동기 전 조선 전기에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그냥 왕별로 업적 물어보는 문제 좀 간략하게 하나 정도 나오니까 너무 그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부터 현대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게 낸다고 냈는데 시험이야 뭐 모르지, 뭐 그치? 내가 느끼는 난이도랑 또 시험의 난이도랑 다르니까 시험이야 뭐 늘 어렵지 뭐.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렵지 않게 낸다고 냈어요. 근데 모르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826페이지. 자, 826페이지는 1910년대 국외. 자, 우리가 독립운동 공부할 때는 뭘 구별해야 되냐면 몇 년 된지. 몇 년 대라는 건 10년 된지, 20년 된지, 30년 된지 구별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해야 되는 건 국내인지, 국외인지. 국내의 독립운동과 국외의 독립운동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1910년대, 일단 시기는 1910년대, 그리고 장소는 어디? 국외. 자, 그러면 1910년대 국외에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국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돼요.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 기지는 언제 우리 배웠었냐면 신민회 할 때 배웠었잖아요. 이 신민회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라는 건 일단 자치기구가 만들어지죠. 자치기구. 그래서 이거는 정부처럼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말하자면 주도하는 이런 어떤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부의 형태로 이렇게 자치기구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자치기구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 그 지역에는 동포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독립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주민들을 주도하는 자치기구가 하나씩 있고, 여기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대가 편성되면, 아, 요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런 걸 독립운동 기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는 여기 보시면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등등 이렇게 지역에, 또는 이제 여기 빠졌지만 뒤에 연해주.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826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독립운동 기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느 지역에 위치한 독립운동 기지냐, 위치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처럼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면 도시까지 나와 있잖아요. 뭐 용정, 훈춘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연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보시면은 요 윗부분은 우리는 북간도. 백두산이 여기에요. 백두산 오른쪽 위를 북간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뭐라고 하냐면 남만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서간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연해주. 자,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정도를 북만주라고 그래요. 북만주는 소련과 만주의 국경지대라고 해서 소만 국경지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북만주라고 표시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중국 본토. 그 다음에 여긴 바다잖아요. 태평양 건너가면 여기는 미주. 여기는 미주, 그리고 여기는 중국 본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건설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교재 지도에는 이런 식으로 북간도, 남만주, 연해주, 그 다음 북만주까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특히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가 잘 나오겠죠. 딱 붙어있는 지역들이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지역들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러니까 북간도에 있는 단체만 골라라, 아니면 연해주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만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는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도를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항일운동의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한 거다.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실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서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간도. 자, 서간도를 다른 말로 남만주. 서간도는 아까 위치 어디였었냐면
지도에서 여기가 서간도. 그쵸? 여기 아래쪽이 서간도, 남만주, 압록강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신민회부터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신민회의 제가 지난 시간에 이회영, 이시영 현재 설명했죠. 그 사람들이 국권 피탈이 되자마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옮겨갔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경학사. 그런데 경학사는 곧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탄압이라든가 뭐 이제 중국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없어지게 되고 경학사를 그대로 계승한 게 부민단. 그러니까 사실 경학사나 부민단 같이 이런 단체들은 동시에 존재했다기보다는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이런 식의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족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단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흥무관학교, 제가 말 안 해도 신흥무관학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는 아니었던 거 알죠? 원래는 신흥강습소였다가 신흥중학교였다가 그러다가 신흥무관학교로 1919년이 돼서야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신흥무관학교는 그럼 언제까지 존재했냐?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독립운동가가 엄청 많이 독립군이 배출되었다. 영화 같은 데도 막 나오고. 그러면 이 신흥무관학교는 언제까지 존재했냐? 한 1930년? 막 40년? 아니고 1920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존재했었던 거죠. 왜냐면 1920년대에 여러분 봉오동 성산이 전투 막 이런 거 들어봤죠?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이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일본이 그 만주 지역을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더 이상 숨어서 학교를 꾸릴 수가 없었어요. 숨어서 만들어야 되잖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이 학교 자체는 산속에 막 들어있었거든요. 계곡 막 이런 골짜기 이런 데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919년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한 1911년 요때쯤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제 이름이 무관학교로 바뀐 건 이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존재하다가 한 1920년 정도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편성됐겠죠? 그게 바로 서로군정서 또는 서로군정서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북만주, 그러니까 남만주, 서간도, 남만주 같은 말인 거 알죠? 자, 그래서 요 지역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북간도로 갑시다. 북간도. 북간도는 요 지도에서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 백두산 위에 왜 우리가 간도 기숙 문제 뭐 백두산 전개비 할 때 요 지역 말하는 거죠? 거기 자, 그래서 거기가 바로 북간도예요. 여기는 자 1906년에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서전서숙. 자, 그래서 이상설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요 서전서숙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한 1년여 만에, 왜냐면 탄압을 받으니까 문을 닫게 되고, 이 학교를 문을 닫게 되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는 용정에다 세운 학교고, 이제 그 지역 보면은 지도에 이름이 나와요. 그 옆에다가 명동촌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동촌에다가 명동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요 명동학교를 세운 사람은 김약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상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헤이그 특사할 때 나온 그 중에 한 명이고, 김약연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윤동주 선생의 외삼촌이에요. 거기다 쓰지 말고 그냥 설마 시험에 윤동주 외삼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겠어? 김약연보다는 이상설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서전서숙 다음에 명동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종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중강단. 여러분 대종교는 1909년에 생겼고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교단을 형성하기 어렵죠. 일본이 탄압을 심하게 해서 그래서 교단을 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만주, 북간도로 옮겨가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중강단에서 개편이 된 거예요. 이거 오타다. 북로군정서군이에요. 서로군정서 아니고 오타예요. 북로군정서군. 자, 그래서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군, 서간도에는 서로군정서군. 자, 그 다음에 간민회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중강단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칠게요.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왜냐면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경학사, 그리고 뭐 부민단,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여기서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리고 중강단.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북만주로 갈게요. 북만주는 여러분 위치 지도에서 위치 보면 저 윗부분 소련과 만주 국경지역 정도 돼요. 자, 거기에는 밀산부가 지역 이름이고요. 밀산부 일대의 한흥동. 한흥동은 지금으로 하면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인촌인 한흥동이 건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게 한흥동 정도? 네, 한흥동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가? 네,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중국 관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역들도 전부 다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관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내라는 게 뭐냐면은 만리장성 아래쪽을 말하는 거니까 중국 본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본토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역은 상하이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꼭 상하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그 지역인데 주로 상하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동제사, 그리고 대동보국단,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신한혁명당에서는 뒤에 우리 이제 3.1운동 할 때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에서는 김규식을 왜 우리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 파견했었죠. 네, 그 단체가 신한청년당.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니까 여기서는 뭐 신한혁명당, 청년단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연해주로 갑시다. 연해주. 연해주는 한민회 그리고 13도 의군. 자,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정리해병 할 때? 그거는 창의군. 요거는 의군. 다른 거겠죠, 당연히. 네, 달라요. 13도 창의군은 정리해병 할 때 왜 전국의 의병 모인 거고 그거 말고 여기는 13도 의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명회 그리고 권업회 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성명회, 권업회도 성명회, 권업회, 성명회가 있다가 이제 권업회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정부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대한광복군 정부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상선, 그 다음에 부통령은 이동희. 그래서 정부통령으로 하는 정부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몇 년에 만들어졌어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으니까 1919. 그렇죠.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정부 형태의 독립운동 단체는 있었다? 있었다. 네, 있었죠. 있긴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가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최초 임시정부예요. 3.1운동 이후에 여러 군데 임시정부 만들어진 거 기억나요? 그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 그래서 1919년 3월 17일에 이미 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상하이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연해주에서. 이해되죠? 상하이 임시정부가 4월 아까 11일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는 3월 17일. 그래서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한 요 정도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체크했죠?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 권업회의 군사 정부 형태를 띈 거예요. 군정부. 군대이면서 정부이면서 그게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주. 미주는 이제 하와이, 미국. 자, 그래서 하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미국 본토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혹시 전명훈 장인환 의거 기억나요? 지난번에? 왜 스티븐스 죽이려고 둘이 모르는 사람인데 같은 날 우연히 모였다 기억나죠? 그 사람들의 의거를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이제 통합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흥사단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이거는 1913년에 안창호를 중심으로 만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실 역행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도덕책 이런 데서 배운. 그래서 흥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해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와이에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를 중심으로 1914년에 만들어진 거고 숙모학교는 멕시코에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또 가서 일을 하러 갔었으니까 멕시코에다가 만든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한인 국민회랑 흥사단 정도? 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본에는 조선청년 독립단이라고 해서
이 단체는 1919년 28 독립선언 기억나죠? 3.1운동의 계기가 된 그걸 주도한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단체고 최팔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3.1운동의 계기가 된 28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대한청년독립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 중에서 세 군데가 제일 많이 나온다. 세 군데는 서간도, 남만주, 그리고 북간도, 연해주. 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잘 나오니까 독립운동 단체들을 구분해 놓으면 되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무장일투쟁.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8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8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무장 단체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이 단체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시기만 구별하면 돼. 1920년대 어디냐면 이거는 국내.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단체들인데 전부 다 어느 지역이냐면 평북이면 평안북도, 그 다음에 여기는 황해도,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 보면은 산이지 않아요? 그쵸? 산에서. 그러면 산에서 무장투쟁 단체가 만들어졌어. 어떻게 활동할까? 게릴라전이겠지. 게릴라전이 뭐냐면, 이제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나 뭐 이런 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치고 빠지는 거지. 가서 공격을 확 하고 확 도망가 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릴라전의 형태로 운영됐던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엄청 성과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1920년대에도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무장투쟁 단체들이 있었다. 어디에? 국내에 있었다. 1910년대는 비밀결사 있었죠. 독립의군부, 아까 우리 테스트에도 나왔던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런 게 있었고 1920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아, 이건 1920년대 국내구나. 그리고 천마산대, 부월산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이름만 우리는 보면 돼요. 천마산대랑 부월산대랑 보합단이랑 1920년대 국내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정도 기억. 별로 중요한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하죠. 자, 항일 의열 활동이라고 그래요. 의열 활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요인 암살 아니면 폭탄 테러. 지금으로 하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의열 활동, 의거 활동이라고 불러서 이 의거 활동과 관련된 단체는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의열단, 하나는 한인애국단. 그래서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 두 개를 자, 여기서는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중에 한인애국단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면 의열단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좀 구별하시면 되니까 시험에는 의열단 소속이냐 한인애국단 소속이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의열단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단장 김원봉.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원래는 남한에서는 저런 빨갱이, 북한에서는 저 미제국주의자. 그래서 남한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약간 불운한 독립운동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빨갱이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그런 식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다가 월북을 하게 돼요. 북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빨갱이, 막 이렇게 빨갱이로 이제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이제 미제국주의자. 그러면서 굉장히 불행하게 그렇게 이제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뭐 암살이라든가 뭐 밀정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한 그런 독립운동가가 바로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가고요. 그 영화 보면은 왜 밀정에서는 이병헌이 그리고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바뀌었나? 제가 이 두 개의 영화를 맨날 헷갈리거든요, 제목을. 네, 맨날 헷갈리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났어. 밀정이었나 보다. 영화를 다 보고 났는데 원래는 거기 송강호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독립운동 그 뭐에 왜 그 무기 같은 거 막 옮기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기억나는 건 이병헌의 그 연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병헌이 조승우랜다. 김원봉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게 나와요. 김구랑 둘이 앉아서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만 계속 나오거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주인공 이병헌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 장면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딱 그 장면만 기억이 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독립운동 가이기도 해요. 잘생겼거든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야. 내 스타일이야. 딱 비주얼이 딱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 둘 다 김원봉이나 윤세주나 요 친구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친구들이 한 13인이라고 나와 있는 서적도 있고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1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아무튼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자 1919년에 만주에서 비밀결사 조직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비밀결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인 암살이라든가 폭탄 테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의열단의 활동이 100% 성공? 별로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성공하진 않았지만 이때는 사실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뭐가 중요해요. 그냥 시도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열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자 일단 봅시다. 공약 10조 그러니까 뭐 이러이런 걸 하자. 그래서 뭐 1이 9를 위해서 9가 1을 위해서 희생하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5 파괴 7 가살 딱 보니까 5 파괴 7 가살은 뭐겠어? 파괴해야 될 대상과 암살해야 될 대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5 파괴 7 가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를 폭탄을 던져야 되고 누구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김원봉이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신채호, 뭐 우리 역사학자로 너무 유명한 신채호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이러이런 활동을 하니까 우리 단체의 강령이라는 건 이제 우리 단체에서 지켜야 돼 뭐 구호 같은 거죠. 말하자면은 어떤 이 자기 단체의 어떤 정신을 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831페이지에 조선혁명 선언 사료가 나와 있고 사료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체크되어 있죠. 제가 일부러 체크해 놓은 건데 자, 쭉 문장을 읽다 보면은 강도 일본 강도 정치 이런 식으로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우리나라를 강도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이런 나쁜 놈들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를 읽다가 강도 일본 또는 강도 일본 강도 정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아, 조선혁명 선언이구나. 이렇게 딱 캐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 조선혁명 선언 이 조선혁명 선언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사료는 이 사료를 가지고 시험에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다음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의열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에 관해서 골라라.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야? 신채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가지고는 의열단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신채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잘 나오는 사료 알겠죠? 체크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볼게요. 자 이 의열단에 속한 사람들 첫 번째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지는데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많이 탄압을 했던 요 부산경찰서로 찾아가서 이 사람이 폭탄을 던지고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폭탄을 던지고 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장한테 막 얘기를 한 거야. 조목조목. 그거 어떻게 됐겠어? 잡혔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혀버린. 그게 바로 박재혁. 자, 그 다음에 최수봉은 밀양경찰서에 요 김원봉, 윤세주 이 사람들의 고향이 밀양이니까 이제 밀양경찰서도 이제 경찰서장이 또 나쁜 놈이기도 하니까 폭탄을 던졌고요. 자, 그 다음에 김익상이라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 사람은 변신의 귀재였대요. 그래서 딱 들어갈 때는 이제 복장을 다르게 하고 들어갔어. 폭탄을 던졌어. 나올 때는 또 다른 복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발각이 되냐면 그 다음 해 1922년에 오성윤, 이종환 그리고 김익상까지 같이 자 상하이 황포탄 의거라고 해서 황포탄이 뭐냐면 황푸강이라고 해서 상하이에 한강처럼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본 육군 대장인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뭐 이제 그 항구 그 바닷가 근처니까 그 강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세 명이
포인트마다 이제 총을 쏜 거죠. 그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다 빗맞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에서 신혼여행을 왔던 신혼부부가 그 부부 중에 여자가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나카에게 총을 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뭐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 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총독부에 폭탄 던진 게 너였어? 이렇게 된 거죠. 작년에 안 잡혔으니까. 그래서 김익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때 잡히게 된 게 요때 이제 이 황포탄 의거라고 그래요. 황포강 의거인데 황포탄 의거에서 잡히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죠. 종로경찰서 하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경찰서였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되고, 그 암살이라는 영화였었나? 맨 첫 번째 장면이었나? 밀정이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두 개 영화가 저는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영화에서 어떤 독립운동가가 일본 경찰과 대치를 하고 막 쫓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눈밭에 맨발로 막 가다가 화장실이었나 무슨 조그만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결국에는 총을 엄청 맞고 총을 맞은 후에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영화 딱 시작하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김상옥의 그 뭐라고 할까요? 에피소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일화를 가지고 영화의 앞부분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김상옥이고, 이 김상옥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300대 1로 싸운 거야. 300대 1로 싸운 그런 아주 대단한 독립. 물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로 그 영화처럼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습을 해보니까 300대 1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맞은 총알은 한 20발 정도? 굉장히 잘 싸운 거야. 제가 지금 많이 맞았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엄청 잘 싸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김상옥의 그 에피소드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김지섭 1924년에 일본 황궁 앞에 이중교에다가 폭탄을 던졌다. 자, 김지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회의나 이제 이런 데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폭탄을 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가 무기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폭탄을 가지고 왔는데 던져야 될 대상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일본도 왜 우리 경복궁처럼 궁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물론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말하자면 앞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황궁 앞 이중교가 다리야, 다리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되죠. 그게 바로 김지섭. 자,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식사은행에 폭탄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누구누구 했으면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름으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폭탄을 던졌어요. 1926년까지. 자, 그런데 의열단이 자, 이런 거죠. 폭탄을 던져. 독립이 돼? 폭탄을 던지면 독립이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회의를 느끼게 돼요. 아, 이건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전면전이야. 싸워야지. 군대를 만들어서 싸워야지.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의 대표인 장제승,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 무관학교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장교를 육성하는, 그게 이제 황포군관학교.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특별반을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1932년에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해서 딱 봐도 간부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사관학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장교를 육성해서 독립군을 육성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노선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의열투쟁, 나중에는 말하자면 무장투쟁, 독립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노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선, 의용, 대라고 하는 군대를 편성해요. 자, 민족혁명단이라고 하는 게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당이고, 하나의 단체고, 이 단체에서 실제로 군대를 만들어요. 여기서 하고 싶어 한 건 군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가 편성이 돼요. 1938년에 군대가 편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831페이지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한의대국단으로 갑시다.
이거는 이제 조선혁명 선언이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한인애국단 볼까요? 자 한인애국단은 누가? 자 여기서는 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임시정부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김구 임시정부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해서 1931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민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 사이에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요. 유혈 사태 뭔지 알죠? 피를 받다는 얘기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일부러 이간질 시킨 게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서 서로 싸우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만보산 사건이고 그 이후에 중국인과 우리가 약간 사이가 껄끄러워졌어요. 이제 그런 어떤 껄끄러운 거를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31년이죠. 임시정부가 엄청 침체돼 있었어요. 활동 자체가. 그래서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과의 관계 개선과 임시정부에서의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이봉창의 의거와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어요. 자, 이봉창은 1932년 1월에 자, 일본 도쿄에 가서 일왕, 우리가 천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일왕의 마차에, 그러니까 일왕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게 바로 이봉창의 의거. 물론 실패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이 됐고 실제로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신문에서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폭탄이 불발됐다 라는 식으로 난 거예요. 기사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831페이지 오른쪽에 상하이 사변이라고 나오죠. 상하이 지역의 신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야 폭탄이 안 터졌어. 잘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기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보고 야 뭐라고 그러면 우리 천황 죽으란 얘기야? 그러면서 열이 받아서 상하이를 쳐들어간 그게 바로 상하이 사변이에요.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상하이 사변으로 상하이가 넘어가요. 일본한테. 그럼 상하이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임시정부가 이제 그 임시정부가 있는 일본 그 상하이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 거고 일본이 이 상하이 사변의 전승 축하 파티 쉽게 말하면 전쟁에 이겼어. 축하 파티. 그리고 이때 마침 천장절이라고 해서 천왕의 생일 파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 행사를 했던 곳이 어디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디? 상하이 홍코우 공원. 네,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요 축하 파티, 전쟁 이긴 거 축하 파티, 그리고 천왕 생일 파티.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파티라고 하니까 이제 연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행사가 열렸고 단상이 있었고 이 일본의 장성 군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요. 이제 구경꾼들은 뒤에 있었고. 그런데 그 구경꾼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이었고 윤봉길이 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알죠? 그래서 이 폭탄은 수통, 왜 남학생들은 알잖아요. 물통, 수통, 그 수통 폭탄이었고 이걸 가지고 단상까지 달려가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단상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폭탄 자체의 위력보다는 이 폭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파편이 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게 돼서 그 파편이 이제 납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맞으면 이제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죽은 사람, 실명한 사람, 뭐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성들 말하자면 군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게 되고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의열단의 의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 큰 성과는 별로 없었거든요. 폭탄 던졌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윤봉길의 의거만큼은 엄청난 성과를 주게 돼요. 그게 바로 윤봉길의 의거고 자 상하이가 점령당해서 폭탄을 던졌어. 처음에는 폭탄을 누가 던진 줄 알았냐면 중국인이 던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중에 뭐 누가 폭탄을 던졌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국민당의 당수인 말하자면 대통령급인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중국 국민, 인민 전체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 앞으로 너희가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군대를 만드는 데까지도 도와주게 되는데 그 군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에요. 자, 시기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예요.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를 만드는데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도와줬냐? 중국 국민당이. 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하이 지역이 지금 점령 당했죠, 일본한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인데 상하이에 있는데 상하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냐면 1932년부터 충칭에 정착한 게 40년이거든요. 8년 동안은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뭐 항저우, 수저우에서 막 여기저기 이동을 해서 마지막에 충칭에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이동 생활을 하게 되죠.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속한 사람이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아까 의열단에 속한 사람들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82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른 의거들이 등장을 해요. 자, 기타 의거들. 여기 보시면 뭐 다물단의 의거, 그 다음에 강우규, 박열은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박열이 어떤 뭐 사건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거지. 하지만 그게 진짜 걸려서 한 20년 정도, 21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그런 뭐 옷을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을 하고 뭐 재판장에 나갔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 아마 봤을 것이고. 자, 이 중에서는 우리가 강우규, 그리고 조명하. 요렇게 두 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강우규 봅시다. 강우규는 대한노인단 또는 대한노인동맹단이라고 그래요. 자, 이 대한노인동민단은 딱 보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노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여서 요 강우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의거를 일으켰을 때가 60세가 넘었었어요. 어떤 의거를 일으켰냐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우리나라에 부임이 될 때 그 총독이 타고 있는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 폭탄을 던진 장소가 남대문역은 지금으로 가면 서울역. 그래서 서울역 앞에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큰 동상 같은 거 하나 한복 입은 동상 같은 거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강우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강우규 의사. 이때 나이가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이 재판장을 막 훈계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재판을 하냐. 나는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아주 꿋꿋하게 받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강우규 선생. 자, 그 다음에 뭐 박열은 금방 얘기했고 조명하는 어디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1928년에 일왕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이 사람은 육군 대장이면서 일본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이완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타이완, 대만까지 가서 독검, 그러니까 이제 독이 묻혀져 있는 칼로 이 사람을 찔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곧 사망을 하게 되고 조명하도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귀족을 살해한, 말하자면 그런 의거를 하게 된 게 바로 조명하라고 하는 청년이고, 이 조명하도 이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 아까 윤봉길 같은 경우도 사망했을 때의 나이가 한 26? 제 기억으로 한 26 정도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윤봉길에 관한 의거나 그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뭐 시계를 김구랑 뭐 교환을 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생략. 자, 그 다음에 63정 의거라고 해서 흑색 공포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제 요 63정이라고 하는 건 음식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음식점에서 육군 대장 아리오시를 암살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건. 그 다음에 경성 부민관 의거라고 해서 자, 1945년 7월이죠. 그러니까 해방 전 마지막 의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해방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시아 민족 분견 대회장이라고 해서 경성 부민관이 지금으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공연장 같은 건데 여기서 무슨 회의를, 요 아시아 분격 대회 이런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장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죠. 그래서 해방 직전 마지막 의거, 그게 바로 요 경성 부민관 의거.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832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뭐냐면 무장투쟁의 역사. 드디어 여러분이 순서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무장투쟁의 역사,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 우리는 833페이지 봉오동 전투부터 봅시다. 1920년대부터 이제 대표적 부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각 전투별로 부대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표에는 막 지역별로 무슨 부대 나와 있잖아요. 외울 거 없고 여러분은 봉오동 전투부터. 자, 봉오동 전투는 뭐 요즘 최근에 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의적절하죠. 중요하죠. 시의성을 좀 띈다. 자, 만주나 연해주에서 끊임없이 유격전의 형태로 저항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거죠. 이런 지역은 만주나 간도니까 국내로 진입해서, 쉽게 말하면 국내로 잠깐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우고 다시 나가고, 이런 어떤 국내 진입작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거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던 거지. 그리고 그 직전에, 봉오동 전투가 있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삼둔자 전투, 여러분 배경에 삼둔자 전투라고 써있죠. 네, 배경에 삼둔자 전투라고 했었고요. 말하자면 이 삼둔자 전투에서 일본이 피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일본이 국경을 넘어서 군대를 출동을 시켰고, 그러자 그때 마침 이 군대와 마주친 게 바로 이제 이 홍범도의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한독립군. 그래서 이 홍범도를 비롯한, 사실 이 전투들은 혼자 싸운 건 아니에요. 여러 부대의 연합부대들이 활약을 한 거죠. 그래서 홍범도, 그리고 최진동, 그리고 안무, 그래서 대한독립군, 그리고 군무도독부군, 국민의군 등등 해서 이런 단체들의 연합부대가 일본 군대에 맞서 싸운, 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그러니까 복수하러 추격하러 돌아왔다가 다시 전쟁이 지고 돌아간, 네, 그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홍범도라고 하는 인물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 자, 그러면 일본이 복수하러 추격했다가 다시 또 당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어. 독이 오를 대로 올랐겠지. 그래서 이때는 일본군이 1개 대대 정도가 움직였어요. 대대면은 지금의 군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1000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피해를 보고 돌아간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일본으로 이제 그 만주로, 중국으로 출동을 시켜서 이 독립군들을 완전히 이제 소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 이번에는 1개 사단이 출동을 해요. 1개 사단이면 요 당시의 숫자로는 한 10,000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개 사단이 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중국으로 출동을 시키려면 뭔가 중국과 합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이라고 해서 훈춘에 있는 이제 일본 영사관을 습격을 하도록,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과 이제 짠 거죠. 쉽게 말하면 중국의 마적단들과 짜고, 야, 너네가 우리 공격을 해줘. 그러면은 공격을 받아. 이제 공격을 받았으면은 우리 주민 보호하러 가야겠네. 그러면서 군대를 출동시킬 구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대를 출동시킬 구실을 만든 게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 훈춘 사건을 계기로 해서 1개 사단, 아까 대대는 한 1000여 명이면 사단 한 10,000여 명이 된다고 했죠. 이 군대를 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 만주 지역, 북간도 지역으로 출동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부대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앞에서 국민의군, 뭐 군무도독부군 등등 여러 군대들의 연합부대, 역시 연합부대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6일 반낮을 싸웠대요. 6일 동안 한 10여 차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청산리 대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청산리는 그 지역의 계곡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청산리 계곡이야. 그래서 이 청산리 계곡 안에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속에 이제 마을들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전투의 이름이 이거죠.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어랑촌 전투, 천수평 전투, 고동화 전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치면 무슨 전투가 되냐? 청산리 대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싸운 게 아니랬죠. 6일 밤낮을 싸웠다고 했으니까 그 6일 밤낮 동안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게 됐고 합치면 청산리 대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청산리 대첩이라고 나오지 않고 어랑촌 전투, 완루구 전투, 고동화 전투라고 해도 아 청산리 대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6일 밤낮을 싸워서 일본 군대를 거의 전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얼마 뭐 피해를 많이 안 입었는데 거기는 막 몇천 명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바로 청산리 대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립군 전쟁 중 최대의 승리. 독립군 전쟁 중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 자, 그리고 여기 김좌진. 어디서 나왔었냐면 앞에 우리 1910년대 비밀결사 중에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에서 박상진과 김좌진이 만들었다고 나왔었어요. 그 김좌진이 요 김좌진.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죠. 대한광복회는 경상도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으로 간 거죠. 그래서 동일 인물이고 그 다음에 홍범도는 여러분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청산리 대첩. 자 그러면 봉오동 전투에서 당했어. 복수하러 왔다가 또 당했지. 완전 열받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한 이유를 일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동포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청산리 대첩에 생존하신 분이 인터뷰한 걸 봤어요. 물론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죠. 예전에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들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마을 아주머니들이 여자들이 주먹밥을 싸가지고 그거를 날라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싸우는 사람이 대단해. 그 총알을 뚫고 주먹밥을 날라준 사람들이 대단해. 저는 그 아주머니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싸우고 있으면 주먹밥이 온다는 거야. 가지고 온다는 거야.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싸웠다는 거지. 6일 밤낮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 이 청산리 대첩 같은 이런 운동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건 뭐냐면 주민을 학살을 해버리는 거죠. 마을을 없애는 거야. 그게 바로 간도 참변. 간도 참변이라고도 하고 경신 참변이라고도 해요. 경신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920년. 자, 이때 일본의 보복, 그래서 북간도의 한인 마을들을 초토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독립군 근거지죠. 말하자면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는데 이때 없어진 마을들이 몇십 개고 없어졌다는 거 다 죽였다는 얘기야. 그리고 교회, 학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게 바로 이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간도 참변이 일어났어. 주민들을 자꾸 죽여. 독립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독립군들이 있으면 주민들을 또 더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립군들은 북만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북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북만주로 이동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자, 독립군들이 있었어. 부대들이 여러 개 있었지. 이 사람들이 북만주면 저 북쪽 지방이잖아요. 북만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합부대를 결성하는데 그게 대한독립군단. 자, 그래서 한흥동이라는 게 아까 한인촌이랬죠? 북만주의 한인촌으로 이동을 해서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하는 이런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이 중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소련은 러시아, 지금으로 하면 러시아,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내전. 그래서 백군과 적군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자, 이때 적색군을 도와서 내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러시아에선 이 당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백군과 적색군과 백색군이 싸우고 있었고요. 적군이라고 하는 건 공산당 군대. 그 다음에 적군이라고 하는 건 제정이라는 건 황제국가, 러시아 군대예요. 말하자면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이 된 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 군대 중에 남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산당 군대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소련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어느 편이었냐면 이쪽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산당 편에 서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백군과 적군 중에 누가 이겼냐? 당연히 공산군대가 이겼지. 붉은 군대가 이겼죠. 적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문제는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너네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야? 니들이 우리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적군이 우리 독립군에게 뭐라고 했냐면 무장 해제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총 놔두고 나가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왜냐면 요 러시아 뒤에는 또 일본과의 뭔가 이렇게 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자꾸 조종을 한 거지. 그래서 독립군들을 이제 소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참여했던 독립군들까지. 그래서 무장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하나의 사상으로 엮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뭐 사와이파, 뭐 이르크츠크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권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들끼리도 싸우고 소련도 우리를 공격하고, 이해되죠? 우리들끼리도 싸우고 소련과 손잡은 세력이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A가 소련과 손을 잡고 같은 우리나라 동포인데 B를 공격했다는 거지. 지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도권 다툼도 있었어.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러시아한테 당하고 소련한테 당하고 거기다 지들끼리도 다 싸우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련에서 싸웠던 그 지역 있죠? 우리가 들어갔던 소련이 스보보든이라고 해서 그때 자유시라고 이제 한자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시라고 그래요. 자, 적세군을 도와서 내전에 참전했고, 적세군이 내전에서 승리를 한 뒤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지휘권의 분쟁이 우리들끼리 있어서 결국에는 여기서 많은 독립군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래서 정확히 몇 명이 죽었냐? 그건 몰라. 그런데 포로로 잡힌 사람은 9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뭐 엄청 많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유시 참변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자, 그럼 이제 피해를 봤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가야지. 탈출. 러시아를 탈출해서 다시 어디로 와요? 우리 근거지가 어디야? 만주. 어디로 가겠어? 북한으로 다시 와야지 뭐.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순서대로 볼게요. 제일 먼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간도 참변.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대한독립군단. 요거는 가로 칠게요.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요게 순서대로야. 그래서 한 3년 내외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다음 중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봉청간자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사건들을 또 그 다음 사건으로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봉청간자 순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별거 없죠? 그냥 순서대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는. 왜냐면 시험에서는 거의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왜 우리 어떤 사건이든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어야 뭐 암기를 하든지 뭐 이해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이런 거. 순서 나열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요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835페이지 앞에까지.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920년대부터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 40년대까지가 사실 여러분이 요 파트,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할 요 내용이 이 일제시대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싫어해. 왜냐면 단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일 좀 뭐지? 그래서 어느 순간 길을 잃잖아?
그럼 막 헤매. 어딘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잘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